안녕하세요. 박다영입니다. 오늘은 7번째 책 2020 부의 지각변동. 네, 이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KBS 보도본부 경제부장 박종훈이라는 분의 책입니다. 아마 이 방송에서 라디오 프로그램도 오랫동안 진행하시고 그래서 아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같이 경제에 좀 문외한인 사람은 아직 좀 익숙하지 않은 분이기도 하네요. 부동산을 우리가 좀 더 잘 공부하기 위해서 이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야 하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 의외로 저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그런 용어들이랄까? 그런 개념들이 계속해서 나와서 책을 읽으면서 좀 '공부할 일이, 앞으로 나가야 할 일이 첩첩산중이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박종훈 경제부장이 전하는 과연 그 2020년도에 세계 경제, 더불어 우리나라 경제 어떻게 될 것인가, 또는 그걸 인제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하고 말을 할 수 없죠.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이게 이럴 것이다라는 말이 이렇게 크게 흘러나가면 그럴 거기 때문에 반응하는 이 행동 때문에 이 결과가 바뀌어 있는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정확하게 딱 반드시 이렇게 된다 하고 예측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앞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걸 알아볼 수 있는, 여기서는 이제 시그널이라고 하죠. 그런 그 어떤 신호를 우리가 감지하고 미래를 예측해서 움직여 보자 하는 것이 이 책의 주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지금 보이고 있는 시그널들이 올해 경제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세계 경제가 불안하다. 한국 경제도 불안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이 책을 읽는 내내 좀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간략하게 책 소개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책 제목, 부의 지각 변동, 미래가 보내온 7가지 시그널, 무너질 것인가, 기회를 만들 것인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총 3부로 되어 있는데요. 1부 2020 위기설, 이번엔 진짜일까? 지금 2020년도 경제가 어렵다, 어려워질 것이다, 세계 경제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런 위기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어디까지 우리가 믿어야 할 어떤 그런 내용이고, 어떤 것들은 가짜 시그널인가, 그런 것들을 조금 가려낼 수 있는 해안을 길러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에서 만들어내는 가짜 시그널들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하면 속지 않는지, 그런 방법이 좀 나와 있는데요. 네, 여기 48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언론은 왜 이렇게 종종 잘못된 뉴스를 전달하는 것일까? 첫 번째 이유는 매일 속보 경쟁을 하느라 완벽한 검증 능력을 가질 수 없는 데다가 철저히 검증해야 할 요인도 크지 않아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빌 게이츠 사망 뉴스 같은 엉터리 뉴스가 뭐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록으로 신기록이 나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오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 문제는 언론사나 기자가 취재원이나 광고주와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짐작이 되기도 하죠. 네, 더 큰 문제는 신문이나 방송에 등장하는 소위 부동산 전문가들이다. 이들은 각기 다른 직업을 가진 것처럼 직함이 다양하지만 사실 부동산 개발을 하거나 금융회사에서 부동산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전문가들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부동산 가격 상승에 자신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하락을 전망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가짜 시그널을 가려내는 4가지 원칙을 여기 소개하고 있는데요. 1.
우리의 눈을 가리는 탐욕에서 벗어나라. 2. 확증 편향에 빠지지 마라. 확증 편향이라는 거는 자신의 선입견에 맞는 그런 시그널만 수용하려는 그런 마음인 거죠. 자신한테 유리한 것만 자꾸 들려요. 나한테 이렇게 안 좋을 것 같은 거 우리가 귀를 닫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하고요. 3. 최악의 순간에도 공포에 사로잡히지 마라. 공포에 사로잡혀서 갑자기 이거 정말 다 떨어질 것 같아. 내가 망할 것 같아 해서 확 팔아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막 오히려 상황이 막 악화되는 와중에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공포에 사로잡히지 마라. 4. 항상 플랜 B를 준비하라. 이거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플랜 B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요. 내 경제 포트폴리오에도 이렇게 이거 해서 이거 망하면 끝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플랜 B가 있도록 대비하라. 이런 얘기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2부를 보겠습니다. 2부. 시그널만 알아도 경제가 보인다. 그래서 7가지 시그널을 얘기하고 있어요. 금리, 부채, 버블, 환율, 중국 인구, 쏠림 이렇게 7가지인데요. 하나씩 간단히 살펴보면 금리 시그널,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순간을 주목하라. 네, 금리가 이제 계속 인상이 막 되죠. 이게 경제가 막 잘 돌아간다 이럴 때 금리가 막 올라가는데 그러다가 이제 하락 국면으로 들어올 때는 이미 경제가 무언가 나빠지는 신호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미국의 금리 인상은 모두 위기로 이어졌다. 그래서 뭔가 금리를 인상하면서 가는 정책들이 그 당시는 이제 좋은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잘 돌아가니까 이제 막 인상을 하는데 결국 그것은 위기를 발생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때를 잘 보고 있다가 이제 인하가 되는 순간에는 우리가 어떤 이거 뭔가 나빠지는 신호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부채 시그널은 규모보다는 속도가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빚더미로 만든 가짜 호황에 속지 마라. 우리가 레버리지를 활용한다 이런 조건 하에서 돈을 뭐 이렇게 많이 빌리게 되잖아요. 그 뭐 개인도 그렇지만 아마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뭐 어떤 그런 경제 주체들이 그러니까 빚을 통해서 외국에서 빚을 얻어와서 국가를 경영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점점점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의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이 부채가 얼마나 이제 위험한가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게 80페이지입니다. 정치권에서 이렇게 막 본인의 임기 내에 어떤 경기가 좋은 것처럼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와요. 이런 구조에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빚더미를 부풀리더라도 당장 내 임기 동안에만 경기 부양을 하는 것이 우월한 전략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부는 커지는 빚더미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빚을 부풀려 경기를 부양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위기가 당장 눈앞에 닥치지 않는 한 정부가 바뀔 때마다 빚더미는 점점 더 위험 수위를 향해 부풀어 오른다. 그래서 특히 국내 총생산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은 매우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위기 시그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요. 중국이 사실 부채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국이 뭐 40년 가까이 계속 경기가 좋았다 하는데 그 이면을 좀 들여다보고 이제 좀 위험 수위에 다다르지 않았나 그런 이야기가 여기 뒷부분에서도 이제 지금 반복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2008년 이후 지속된 중국 고성장의 비밀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게 불어난 빚더미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더 이상 빚더미를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오면 중국은 그동안 이루어낸 성장폭의 상당 부분을 고스란히 반납해야 할지 모른다. 그렇다고 위기가 반복될 때마다 근본 원인을
해소하지 않고 점점 더 강력한 부양책으로 당장의 위기만 모면하려고 하면 그 다음 위기에는 점점 더 큰 빚더미가 필요하게 된다. 결국엔 거대한 산불이 나기 직전에 옐로스톤 국립공원처럼 아주 작은 자극에도 괴멸하는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버블 시그널이에요. 주식, 부동산, 통계 유혹에 속지 마라. 네, 통계는 사실 약간 의도하는 대로 좀 집계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우리가 내는 통계 자체가 그 내용에 있어서 다 정확하다고 볼 수 없는, 우리가 이제 그 타겟을 정확하게 봤다고 볼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버블이 생긴다,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사람들의 투자 행위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복잡계 경제학의 영역에 있다. 지금 이 저자가 이 복잡계 경제학 쪽을 공부하신 분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의 투자 행위는 다른 사람들의 투자를 촉발하기도 하고, 막연한 공포가 끝없는 상호작용으로 순식간에 시장을 지배하기도 한다. 이런 복잡한 상호작용에 따른 시장의 창발적 특성 때문에 뉴턴 시절뿐만 아니라 지금도 버블이 어디까지 갈지, 또 언제 무너질지 미리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요즘 앞에 뉴턴도 이렇게 투자를 했다가 폭삭 말아먹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뉴턴이 유명한 말을 남겼다 하면서,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현재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PER, 주가 수익 비율을 살펴보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전 주식을 한 적이 없어서 지금 이런 수치들을 어디 가서 확인해야 하는지도 지금 잘 몰라서 상당히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무슨 CAPE, CAPE, CAPE 경기 조정 주가 수익 비율도 뭐 참고하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면서 막 금액이 올라가고, 지금 부동산도 막 금액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가 버블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는 방법,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4장에서 환율 시그널, 돈의 흐름을 한 발 먼저 읽는 기술. 그래서 환율이 과연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 중국의 위안화를 좀 경계하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면서 재미있는 부분은, 만일 어떤 나라 사람들이 해외만 나가면 물건을 싹쓸이 하듯 사재기 한다면 이는 그 나라 통화가 고평가되어 있음을 뜻하는 매우 위험한 신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인지 짐작이 가시죠? 제5장은요. 중국 시그널, 문제는 미중 무역이 아니라 구조적 부실이라고 되어 있고요. 중국이 직면한 회색 코뿔소의 위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보스 포럼에서 나온 이야기인가 봐요. 이 회색 코뿔소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코뿔소는 몸집이 커서 아프리카 초원 멀리에서도 잘 보이고 뛰어오는 진동만으로도 그 움직임을 느낄 수 있지만, 정작 코뿔소가 달려오면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애써 무시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아 예측 자체가 어려운 뜻밖의 위기를 의미하는 블랙스완과는 다르다. 그러면서 중국 경제가 회색 코뿔소의 위험에 빠져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나타난 3대 회색 코뿔소를 그림자 금융, 부채, 부동산 버블이라고 지목하기도 하지만, 그림자 금융도 결국 부채 문제의 일종이므로 부채, 부동산 버블, 좀비 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하면서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인구 시그널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는 것이 가장 어떤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나라 저출산 상당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인구가 준다는 것이 과연 어떤 문제까지 발생시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도 지금 갑자기 어떤 특정 구간에서 인구가 줄면서 그 경제 활동을 하는 그 인구가 이제 줄 때 문제점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쏠림 시그널이 있네요. 쏠림 시그널은요, 한국 사회에 지나치게 쏠리면 반드시 터진다. 어떤 특정한 부분으로, 우리 같으면 지금 반도체 뭐 이런 부분, 특정한 부분으로만 쏠리면
이게 이제 제대로 된 경제 성장을 이루어갈 수 없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네요. 3부로 가면 부의 지각 변동에서 승자가 되는 법 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여기 제목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피할 수 없는 미래 향후 세 가지 시나리오 한 세 가지 시나리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갈 것이다. 어느 정도 조정을 하면서 갈 것이다. 그다음에 폭삭 망할 것이다. 뭐 이제 그런 것들이겠죠. 2020년 집값을 결정하는 세 가지 키워드 수요, 공급, 금리. 이건 뭐 2020년만 아니라 항상 어떤 우리 부동산 평가할 때 항상 수요 보고 공급 보고 그쵸? 그다음에 이제 금리에 따라서 어떻게 이게 이제 올라갈지 내려갈지 정체할지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 거죠. 요동치는 증권시장 도대체 어디에 투자해야 하나? 여기 저 뭐 주식 잘 모르지만 주식에 투자할 때 지금은 어떻게 보고 뭘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좋은지 좀 팁들이 나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정도의 발전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는 정도다. 더 큰 것들이 아직 기다리고 있나 봐요. 원화, 달러화, 엔화, 금. 무엇이 안전자산인가? 원화만으로 이제 투자하지 말라.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요. 그래서 금액도 달러, 엔, 금 이런 것들을 돈을 조금 분산해 놓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달러화와 금이 이렇게 서로 좀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반대로 움직이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승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이제 저자의 입장에서 좀 얘기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 부분은 이제 미래에 대한 부분이에요. 물론 앞으로 경기 둔화나 침체 위기가 찾아온다고 해도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경제는 반드시 재도약할 것이다. 이런 재도약은 경제가 가장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는 바로 그때에 시작된다. 우리가 만약 절망에 빠져 이를 깨닫지 못하면 그 절호의 기회를 놓치기 쉽다. 재도약의 시기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 책에서 소개한 금융당국의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부채 비율, 환율의 변화는 물론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 가격의 평가 방식처럼 다양한 시그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제도약의 타이밍을 한 발 먼저 파악할 수 있다면 새로운 시대를 앞서 나갈 대역전의 열쇠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책 전반적으로 지금이 막 어렵다, 점점 이제 나쁘게 흘러갈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아요. 그렇다면 거기서 그러면 큰일 났다. 인제 '나는 망했다.'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제 나빠졌다가 언제 다시 재도약할 것인가를 우리가 보고 그 시그널을 잡아서 인제 '나에게도 인제 기회가 왔다.' 이렇게 잡으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어렵습니다. 네. 네, 에필로그 보겠습니다. 에필로그 최악의 공포가 시작되는 그 순간이 기회다. 세계 경제는 지금 무려 10년에 걸친 미국의 초장기 호황에 익숙해져 있다. 제 아무리 세계 최고의 경제 강국을 자랑하는 미국이라 해도 10년 호황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만일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시작되거나 혹은 미세한 경기 둔화만 일어나도 세계 경제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40년 경기 호황을 누려온 중국은 더욱 심상치 않다. 산업혁명 이후 중국 외에 어떤 나라도 40년 호황을 누린 나라는 없었다. 그래서 지금 불안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작되는 2020년에는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반드시 명심하고 실천해야 한다. 첫째, 내일은 결코 오늘과 같지 않다는 것을 명심한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러했으므로 이러할 것이다 라고 똑같이 그렇게 분석해서 안 된다는 얘기고요. 둘째, 세계를 넓고 깊게 바라보며 투자와 사업 전략을 짜야 한다. 네. 우물안 개구리처럼 우리나라만 봐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셋째, 최악의 공포가 시작되면 그 순간 공포를 담아라. 최대의 위기가 최고의 기회가 되듯이 남들이 모두 떠날 때가 가장 최고의 투자 기회이며 동시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네, 위기는 곧 기회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부의 지각 변동 시그널을 읽는 자가 미래를 가진다 라고 얘기하는 박주문 기자의 어떤 분석이었습니다. 네, 오늘 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